디지털 인재교류의 김진홍님 모시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그 CP, 그 커리어 디벨롭 패스, CDP에 대해서 조금 리얼한 그런 인터뷰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진홍을 먼저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SC 마스터 31기를 통해서 일본에 진출해서 여러 가지 기업을 거쳐 현재 GitHub 재팬에서 근무 중인 김진홍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인재교류 사무국장님도 한번. 안녕하세요. 디지털 ICT 인재교류의 사무국장 박형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시간을 내주신 이제 김진호 저희 후배님께 많은 이제 질문들을 저희가 좀 할 거고요. 실제 이제 일본에서 기업 문화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리얼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현재 저는 GitHub이라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병된 회사이고요. GitHub 재팬 일본 지부에서 솔루션과 서포트 엔지니어 두 가지 포지션을 같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포지션 같은 경우는 GitHub 엔터프라이즈라는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분들에게 문제가 발생했거나 혹은 만약에 특정 솔루션이 필요한 경우 솔루션 도입을 도와드리고 트러블이 발생할 경우 트러블 슈팅까지 도와드리고 또 필요에 따라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회사의 개발자분들을 교육시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일본 디지털 ICT 이쪽 직무로 취업을 하게 된 그런 결심하게 된 최초 결정적인 동인 계기 그런 거 있을까요? 첫 계기는 제가 대학생 3학년 시절 때 인턴으로 호주를 갔었거든요. 그 호주에서 느낀 점이 한국과 다르게 외국은 제가 60살이 넘어서도 엔지니어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했고요. 또한 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한국의 개발 문화와 조금 다른 점, 예를 들어 매뉴얼이라든지 설계 중심의 그런 개발 방식을 좀 더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했던 일본 혹은 일본을 통해서 좀 더 글로벌한 환경으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두보로 선택한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그럼 현재는 그 프로그래밍을 하고 계시는 않다고 그랬습니다. 예, 현재 포지션 자체가 디벨로퍼, 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아닙니다. 프로그래머로 시작은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취업한 회사가 라쿠텐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프로그래머로 시작해가지고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직무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지금 보시나요? 저는 정말 한계가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특정한 라이센스가 필요한 의사나 변리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변호사 혹은 회계사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정말 리미트레스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저희 동기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개발자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 컨설턴트 쪽으로 경로를 잡든지 혹은 PM, 즉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기획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 외에는 또 자기가 직접 회사를 차리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친구도 있기 때문에 또한 지금은 어떤 사업을 해도 저는 IT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개발자 포지션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을 찾고 그 자신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능력으로서 이러한 개발자 경력을 활용하는 친구들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지금 이제 일본어는 그러면 마스터 과정 들어오기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가요? 네,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로 히라가나 가타카나 정도만 외웠던 기억이 나고요. 그것도 마스터 입학할 당시에는 다 잊고 있어서 그렇죠. 처음부터 다시 외워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런 비전공자로서 일본 기업의 생활을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떤 걸 했으며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어 중심으로. 우선은 마스터 과정 때는 솔직히 11개월 동안 제가 IT도 같이 하면서 일본어를 마스터할 거라는 자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위를 줄였고요. 그래서 면접장에서는 일본인 네이티브급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면접장에서 쓰이는 모든 용어라든지 모든 예상 질문이라든지 또 답변 같은 걸 일본어로 다 외워서 진행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처음부터 라쿠텐이라는 회사를 목표로 들어갔기 때문에 영어 자기소개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따로 준비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또 제가 혼자 그런 면접 예비 질문이나 이런 부분을 확보할 그런 정보 소스라든지 이런 거 찾기가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과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이제 이직을 라쿠텐에서 이직하셨을 때 예. 입학과 지금 이제 기터브 벤에 이직을 할 때 되셨는데
이렇게 글로벌 기업을 계속 전직할 수 있었던 계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우선은 한국보다 그 영어 역량에 대한 가치가 좀 더 높게 평가되는 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 애초에 그 대학생 평균 토익 점수부터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학교를 졸업할 때 토익 필수 점수가 700점이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토익 점수가 700이 넘지 않는 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같은 경우는 라쿠텐이나 혹은 패스트 리테일링 혹은 메르카리 같은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한다고 하는 글로벌 문화가 들어있는 회사 같은 경우 영어 커트라인이 대부분 800점으로 토익 800점으로 나와 있고요. 스피킹 같은 경우도 정말 그렇게 어렵거나 고수준의 스피킹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제가 면접 시에 사용했던 영어를 높게 평가해 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뿐만이 아니라 추후 일본을 거점으로 삼아 다른 글로벌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이런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좀 더 글로벌한 회사로 진출하시자 하는 분들은 오히려 더 오셔서 일본뿐만 아니라 영어도 열심히 하시면 한국에서 영어를 더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시너지가 더 많이 난다고 이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에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전직할 때 정보를 얻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일본에서 전직할 때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주로 얻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글로벌 회사 위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가장 많은 이런 회사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역시 링크드인이나 혹은 글라스도어라는 그 웹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각각 기업의 캐리어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 각 포지션에 대한 잡 디스크립션을 읽고 제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제가 일치하는 역량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목표로 삼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이제 어떻게 후배가 이제 앞으로 될 수도 있는 분들한테 말씀을 일본 ICT 직무에 대한 취업을 이렇게 권장을 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시장이 우선 넓기 때문에 기회가 많습니다. 한국 IT 시장에 비해서 재작년 시점 제가 통계를 통해서 들은 바로는 한국 IT 산업의 5배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게 일본 IT 산업이고요. 그 일본 IT 산업의 또 4배, 5배 이상의 규모를 가진 것이 미국 IT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능력을 가진 포지션도 만약에 일본어가 어느 정도 통한다는 기준 하에는 정말 훨씬 취업이 쉬운 환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만약에 이제 일본 ICT 취업을 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러셨다면 이런 건 좀 기회가 없었을 것 같다라는 게 있었을까요? 네, 특히 제가 두 번째로 근무를 했던 이팸 재팬 같은 경우는요, 그 구글에 제가 벤더로서 그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 말은 제가 구글 회사 내부로 파견을 가서 업무를 수행했는데요. 이때 제가 했던 포지션도 고객 지원 업무였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의 고객 지원 업무였는데 그 당시 제가 느낀 점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모두가 한국에는 거점 자체가 그렇게 있더라도 크지가 않고 혹은 없었습니다. 이런 클라우드 서포트 같은 포지션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맞닥뜨리기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재미있는 부분은 이 포지션이 심지어 한국어를 요구하는 포지션임에도 일본에서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EPM에서 같이 지냈던 팀장이나 한국인 매니저들의 경우는 최근에 작년 말에 아마존에서 한국의 그 서포트 팀을 만들 때 같이 다 채용이 되어서 또 그 경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맞는 건지 모르지만 이제 국내 언론사에 알려진 거는 이제 일본의 초임이 한국에 비해서 좀 낮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뭐 어떻게 생활하시는 큰 어려움 없었는지.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도 초임이 낮은 편이 아니었던 회사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려운 점은 없었고요. 물가도 사실은 월세와 그 세금 이외에는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죠. 장바구니 물가 같은 경우는 그 당시도 한국보다는 조금은 저렴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 물가가 너무 오른 면이 있어서 오히려 일본 쪽이 외식까지도 더 저렴해지는 느낌입니다. 일본 전체적인 생활이 만족스러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저희가? 네, 그 부분은 일단은 그 물가라든지 제가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재정적으로. 쪽으로.
불만족스러운 그 부분이 외에는 있으니까. 사람마다 조금 네. 취향의 나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려가지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랄까 그 남 눈치를 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그 일본 특유의 문화가 편하게 아, 느껴졌습니다. 네네, 비교하지 않는구나. 네. 그 만약에 지금 현재 다시 돌아가서 한국에도 그 취업할 기회가 있고 일본에도 취업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도 일본 취업 선택하실 건가요? 네, 그때도 돌아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아, 그래. 그 직장이나 개인 생활에서 일본 생활에 좀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역시 타지에서 혼자 생활을 한다는 건 만약에 이런 타지에서 예를 들어 외국에서 하다못해 홈스테이라도 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그 외로움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쪽에서 사람을 사귀어서 결혼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느끼지 못했지만 역시 그런 외로움 때문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동기도 몇 명씩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외로움에 대한 관리 혹은 마음의 준비 이런 부분이 중요해요. 인재교류에서 이렇게 많은 활동을 뭐 국내 또는 일본에서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가장 큰 건 제가 두 번째 취업을 했던 이팸이라는 회사를 소개시켜준 분이 저희 기수의 선배님 분 중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저는 커리어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타이밍이 좋았던 게 제가 마침 그 라쿠텐에서 개발자로서의 역량뿐만 아니라 이제 네트워크나 클라우드에 대한 지식을 쌓고 그쪽 분야로 도전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타이밍 좋게 이 이팸이라는 회사의 포지션이 마침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제가 연봉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잡을 수 있었기에 정말 저한테 좀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저는 또 그렇게 제가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제 후배라든지 동기들을 이직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서로 모여서 도와주거나 혹은 같이 그 IT 공부를 모여서 하곤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번에 41개의 친구 한 명을 그 한국계 파견 회사에서 이팸으로 이직을 시켜줬고요. 이 친구는 그래서 연봉이 정말 3배 넘게 뛰었죠. 네, 한 3천 초반대에서 이제 진짜 딱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멋지시네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재밌던 게 이쪽에 취업하러 올 때 마침 그 코로나가 터지고 그 취업 박람회 때 거의 기업들이 참가를 안 한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능력에 비해서 조금 뭐 세상에 안 좋은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에 있었던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상담원에서 조금 놀라면서 제가 서둘러 추천을 했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점은 일본에서도 이제 이런 그런 서포트라든지 혹은 한국어 능력을 사용하는 포지션, 왜냐면 한국 시장도 이제는 아시아에서 버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시장으로 점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그런 인재들을 찾는 기업들의 의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연차가 쌓이면서 이제 저희 그 졸업생 분들의 어떤 네트워킹 이런 게 점점 중요해질 것 같은데 혹시 이제 저희가 코로나 이런 것들 겪으면서 좀 활성화가 안 됐는데 이제 활성화 시킨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의견 있으실까요? 네, 한국에서 제가 가장 즐겨서 참가했었던 개발자 커뮤니티가 일단 방식이고 그걸 또한 그런 모임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모가코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모여서 각자 코딩하는 모임이라고, 예를 들어서 강남역이라든지 신논현역에 어떤 카페를 잡고 주말에 모여서 서로 각자 코딩한 걸 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 물어보거나 자기 커뮤니티를 만들거나 이런 방식으로 친해지곤 합니다. 여기서 또 IT 같은 경우는 현재 트렌드라든지 시장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정보를 정말 현실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가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얻은 점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한국과는 카페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커뮤니티를 하기 위한 장소의 비용이 조금은 센 편입니다. 그리고 또 뭐랄까 그렇게 한국처럼 음식점까지도 이렇게 서로 큰 소리로 떠들거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그런 환경도 있는 편이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조금 쉐어 스페이스, 코워킹 플레이스라는 게 이번에 코로나 때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 그 동기나 혹은 이제 여러 기수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또 하고 자기들이 공부도 하면서 소통을 하는 과정 그런 한 상호 교류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미 저희 동기들, 제 동기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을 벌써 만들고 있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나아가서 그렇게 모인 인원들이 자기들의 서비스를 만들어 보면서 나아가서 스타트업까지 만들 수 있는 마스터 출신의 스타트업이 만들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번 시작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금 일본 영주권 요거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일본 영주권 같은 경우는 우선 그 세금을 정직하게 다닌 상태에서 10년 근무를 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영주권. 다만 일본도 이제 고령화라든지 사회 그 출산율 감소, 인구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서 좀 더 좋은 인재의 경우는 이런 부분을 스킵을 하고 어느 정도 스킵을 하고 영주권을 발급해주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고도인재 비자라고 합니다. 줄여서 고도인재 비자고요. 정확히 클레임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여러분의 연봉이나 나이 혹은 학벌, 예를 들어 학사냐, 석사냐, 그리고 경력 또 뭐 그 외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해서 점수제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70점이 되고 3년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이 나오고요. 80점이 될 경우 1년 만에 영주권이 취득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기준으로 80점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9월 중으로 신청을 해서 빠르면 5개월 정도 혹은 길면 뭐 10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하니 내년 초나 중순쯤에 취득할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간다는 게 뭐 국적 포기 그런 거 관계없는 거죠, 그냥. 국적 포기 같은 경우는 귀화를 해야 되고요. 일본이나 한국 모두 그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국적 포기지만 영주권 같은 경우는 투표권이 없는 대신 그런 귀화라는 조금 결이 다른 제도입니다. 그 실익이 있다면 뭘까요? 영주권을 얻으면? 역시 일본 비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제가 근무할 수 있는 그 산업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 기술 비자이기 때문에 IT 기술이나 혹은 인문 관련된 정보 산업이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우버이츠 그러니까 한국말로 치면 배달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법 사업에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좀 경계가 없어지는 거고, 네. 그다음에 기간 같은 것도 이제 뭐 연장 뭐 5년, 1년, 3년 이런 것도 없는 거죠. 네, 영주권이 그렇죠.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내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뭐 무역협회나 SES에 혹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지원하신 분도 있고 혹은 지원하려고 마음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의 버블이 무너질 때의 인구 구조와 현재 한국의 인구 구조가 정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필요로 할 수 있는 산업이라든지 혹은 그 인구를 저성장 시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이 노력했던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미리 한국에 도입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도 또 여러분이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혹은 좀 더 재밌는 커리어 패스를 찾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일본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 같은 미국이라든지 호주 같은 경우는 아무리 그런 저성장을 만약에 겪진 않았지만 멘탈이 다르죠. 네, 겪더라도 문화가 다르고 또 사람들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산업 기반이 좀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 쪽이 가장 벤치마킹하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인사를 한번 해주시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인터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일본에 오시면 어떤 분이시든지 저도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만나 뵈면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그 기타브에서 근무하시는 이제 김진홍님을 만나 뵙고 여러분들이 이제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졸업생들을 모시고 또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댓글이라든가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마치겠습니다.